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제가 오늘 짧은 영상을 하나 올렸죠. 패키지의 끝판왕. 그래가지고 미서부 여행에 관한 거를 사진을 몇 장을 올렸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끝판왕이라 그랬는데 설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올려드리려고 긴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아유, 목이 이렇게 잠기지? 보통 미서부 패키지 그러면 일정이 대충 어떻게 되냐면 LA로 들어가거나 가끔 가다가 라스베가스로 비행기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라스베가스로 들어가서 LA로 아웃하는 일정을 잡거나 아니면 LA에서 출발을 해서 그냥 라스베가스 지나서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바로 위에 바스토우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가면 옛날에 그 은광이 있는데 은광에 가면 이제 캘리코 응안청 그래서 아주 조그만 우리 지금 테마공원쯤 되겠는데 굉장히 작아요. 돈 내고 들어가기 아까울 정도로 좀 작아요. 그런 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세미티 가서 3단 폭포 보고 거기서 다시 또 출발해서 브라이스 캐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 캐년, 호슈밴드, 그 다음에 엔털러프 캐년, 세도나,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 그 다음에 다시 라스베가스라서 라스베가스에서 대략 한 1박 2일 정도 하면서 쇼도 보고 이제 거기서는 보통의 패키지들이 좋은 호텔에 머무르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머무는 곳이 아리아 호텔이에요. 아리아 호텔이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LA로 가서 또 1박 2일을 하면서 어디를 가냐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요. 당연히 이제 거기서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 일정이 길 거 아니에요. 보통 한 7박 9일 정도의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음식을 그랜드 캐년 쪽으로 나올 때는까지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데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의 사막 오지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지도 않을 뿐더러 산다 그래도 정말로 몇십 명 모여 살고 이러는 동네이기 때문에 한국 식당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그래서 스테이크를 많이 먹고 그러는 형편이라서 LA 와서 식사를 이제 고깃집 같은 데서 보통 해요. 그래서 LA 갈비, LA니까 LA 갈비를 먹거나 아니면은 삼겹살 먹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를 안 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는 이유는 디즈니는 글자로 그대로 디즈니예요. 그 좀 나이가 어린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을 위한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생들, 중학생도 가도 괜찮긴 한데 둘이 만약에 두 군데를 다 간다 그러면 다 가서 비교를 하라 그러면 아마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단연 압권일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간다고 할 거고. 자, 그래서
그 설명을 대충 좀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마스토우라는 곳을 가는 이유는 여기에 아마 몰이 원래 텐저몰일 거예요. 미국의 프리미엄 아울렛들이 몇 군데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곳이 이제, 뉴욕에 있는, 그러니까 뉴욕 시티에서 업스테이트 쪽으로 가면 있는 우드베리 커먼 아울렛이 제일 유명해요. 규모도 제일 크고, 세계에서 제일 클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미 서부에는 이제 우드베리 커먼 아울렛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비슷한 보통 체인이 한 4-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텐저머리라고 하는 것을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보통 아주 간단하게 몇십 개 정도의 브랜드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물건을 사게 되는데, 보통 여성분들은 코치를 많이 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키나 스케쳐 운동화를 파는 곳에 많이 가서 운동화를 보통 사는 편이에요. 스니커즈. 그리고 거기 가면 아마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 매장이 지금은 없어졌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스 스니커즈라 그래가지고 좀 이쁜 디자인의 스니커즈를 파는 그런 매장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아디다스 같은 거 되게 이쁜 스니커즈가 있거든요. 캔버스 같은 것 중에서 저 아디다스 거가 제일 이뻐 보였는데, 그거 사가지고 너무 이뻐서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밑이 반질반질하게 거의 다 닳았는데 아직도 신고 다녀요. 대략 한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신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아울렛이 있는데 거기서 대략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나는 쇼핑 1도 관심 없다 그러면은 버스에 계시거나 아니면 거기 몰 안에 피자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이런 거 파는 푸드 코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통 앉아들 계시는데 거기 가면 뭐 있나 이러고 그냥 구경들 하세요. 보통.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이 있고 거기서 나오면은 중간에 가다가 아마 한국인이 운영하는 샵을 갈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점심 식사를 보통 하러 가요. 근데 이 식당이 알몬드를 이제 농장을 하면서 그거 이제 해다가 팔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점심 식사도 가이드들이 팔아주고, 그 다음에 뭐죠? 아몬드라든가 견과류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건강식품, 비타민이라든가 그런 종류의 것들, 그런 거 하는 샵들을 같이 운영하면서 샵을 갖다가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거기를 가시면 손님들이 일단 건강식품 샵에서 설명 쭉 듣고 사실 분 사시고, 거기서 또 많이 사시더라고요, 또. 건강식품은 또 화두니까. 요즘 같으면 동네 재래시장에서도 건강식품들 같은 것들을 많이 수입해다가 파니까 그래서 많이들 사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견과류 같은 경우는 여행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그냥 주전부리 거리로 아몬드라든가 땅콩, 호두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사세요. 그래갖고 여행 내내 그거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먹어가면서 여행하기 위해서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가게 되고 거기서 삼단폭포 같은 걸 보게 되고 뭐 이 굉장히 큰 그 바위 하나로 된 돌산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그 스페인이 거기를 점령을 해서 이제 스페인 이름을 따서 무슨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이름이 붙여진 산이 있고 거기 가서 운이 좋으시면 곰떼를 볼 수가 있어요. 한 마리를 보는 게 아니고 곰떼가 그냥 이렇게 어슬렁 줄지어가지고 쭉 가면 그 사람들이 차 안에서 그 광경이 진짜 희한하거든요. 전 수십 번 가면서 한 딱 두 번밖에 못 봤어요. 그 곰 행렬을. 어쨌거나 그런 것도 운이 좋으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곰들이 감히 뭐 인간들한테 덤비거나 그럴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지네들 갈 길 갑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브라이스 캐년이라는 곳을 가게 돼요. 이 브라이스 캐년은 굉장히 좀 여성적이에요. 이렇게 좀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 3,000고지쯤 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래로 내려갔다 오는 트레킹을 할 수 있게 여러 포인트들이 있는데 대략 한 9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뭐 선라이즈 포인트, 선셋 포인트를 아주 마지막에 그 레인보우 포인트까지. 근데 패키지 가서는 그걸 안 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합니다. 일단 시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 보통 그 미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심한데 버스가 거의 꽉 차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버스가 꽉 차면 기사까지 합하면 대략 한 56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인원이 가이드가 책임져야 될 인원이 보통 적으면 30명, 많으면 50명까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 길에 난간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사고 날 확률이 아무래도 사람이 많겠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 뭐 밑에 내려갔다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내려갔다 오면은 대략 한 트레킹 코스가 1시간 반부터 3시간까지 있어요. 그래서 브라이스 캐년이 있고 이 브라이스 캐년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마치 장각에 가시면은 그 어필봉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붓을 갖다 위에서 이렇게 탁 떨어뜨려 가지고 탁 꽂혀 있는 그런 것 같은 봉우리들이 비슷한 봉우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관을 이뤄요, 되게. 그리고 저 멀리까지, 엄청나게 멀리까지, 보통 차량으로 거기를 가면 한 열 몇 시간을 가야 되는, 이렇게 삥삥 돌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직선거리로 가더라도, 혹시 직선거리로 갈 수 있다 손 치더라도, 4시간에서 뭐 6시간씩 가야 되는 그런 곳을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육안으로 4시간 거리를 제일 짧다고 생각을 하고 4시간 거리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량으로. 100km 이상의 속도를 내고서 6시간을 가는데 4시간 거리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예요. 그게 육안으로 보여요. 그런 거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고속도로 가는 내내 브라이스 캐년 가는 길이 해발 0m부터 시작을 해서 3000m까지 오르기 때문에 대략 넌스톱으로 밟아도 대략 한 10시간 정도 걸려요. 중간에 뭐 쉬지 않고 간다 그래도. 그래서 이런 그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그 여행 포인트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이 이렇게 계속 완만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또 어떤 장관을 볼 수가 있냐면 그 바스토우를 가기 전에 거기 그 옛날 오래된 카지노 도시가 하나 있어요. 라스베가스 말고. 대략 거기 갈 무렵쯤에 이렇게 딱 보면 저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해가 지는 시간이라 손 치잖아요. 그러면 해가 그냥 시뻘건 해가 이렇게 툭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크기로 보입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장관인데 뒤를 착 돌아보면 저쪽이 뒤쪽이 바로 반대편이죠. 그러니까 반대편이 막 벌겋게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마치 뭐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불에 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라스베가스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가 불사 지르고 좋다고 깨춤췄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할 지랄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긴 한 건데 일단 광경은 정말 장관이에요. 아마 네로가 요즘에 태어났다면 진짜로 불을 쏴지르진 않았겠죠. 어떻게 쓰든지 그 불을 더 전기를 사용해서 이제 불을 더 키라고 했겠죠. 네온사인이라든가 그 정도로 장관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캐년을 그래서 보고 나면 그 중간에 이제 사실은 뭐 그에 대한 설명을 가이드들이 잘 하진 않는데 우리가 그 미국을 생각을 하면 영화를 생각을 하면 존 포드 감독이라고 있죠. 존 포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는 분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웨스턴 장르, 그러니까 웨스턴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총잡이 영화의 제왕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양반, 그러니까 마카로니 웨스턴, 세르지오 레오네의 그 마카로니 웨스턴이 나오기 전에는 그 존 포드의 서부 영화가 제일 인기를 얻었었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를 자기네들이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요새는 인디언이라고 안 부릅니다. 아메리칸 레지던스라고 불러요. 아메리칸 레지던스가 마치 다 한 것처럼 먼저 그런 도발을 했고 먼저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적인 영화를 초반에 많이 만들었던 사람이 존 포드예요. 그렇지만 영화적인 어떤 성취도를 보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도 찍다가 굉장히 다작을 했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인건택 감독 말고는 존 포드 감독의 다작을 따라갈 만한 영화 감독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100편이 넘는 영화를 찍었으니까. 그건 뭐 거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냥 영화를 찍은 거예요. 1년에 2편씩 만든다 그래도
50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영화를 찍다가 서처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추적자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번역 이름으로 추적자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백인과 아메리칸 레지던스 사이에 선악의 경계가 아주 명확했는데, 이 영화에서부터 선악의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나는 이제 가장 가까운 그 당시에 미서부, 특히 서부 쪽에 어떤 비슷한 풍의 영화로는 레버넌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디카프리오가 곰한테 막 물려가지고 막 다 죽게 된 거, 그냥 진짜 초인적인 불굴의 의지로 어? 견뎌가지고 살아나서 자기를 그렇게 만든, 그리고 아들을 죽인 토마디가 연기한 복수극이 있어요. 그게 아마 1월 그해 당해년도 딱 요때쯤에 아마 개봉을 했었을 거예요. 극장에 가서 보면서 야, 올해 영화 이거다. 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촬영 장소도 옐로우스톤이랑 요세미티에서 찍었어요. 시간 나면 꼭 한번 보세요. 레버넌트 같은 거. 어쨌거나 다시 이제 존 포드로 돌아와서, 존 포드의 페르소나가 누구였냐면 존 웨인이었어요. 존 웨인. 아시죠? 존 웨인?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연배 이상은 존 웨인을 모른다? 그건 영화의 진짜 영자도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영화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존 웨인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어요. 제임스 딘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존 포드가 웨스턴을, 그런 사막, 그 지역 이름이 모뉴멘트 밸리라는 곳인데, 에어울프라고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들은 모를 텐데, 헬기 나오는 거. 아주 그냥 우리는 열광을 했었잖아요. 600만 불의 사나이, 전격 제트 작전, 그래서 키트 나오는 거, 키트,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헬기로 나왔던 게 에어울프. 그러면 또 탈 것 중에 뭐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남았잖아요. 무슨 호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 하여튼 호크라고 이제 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온갖 탈 것들에다가 그냥 상상 가능한 과학을 갖다 다 집대성 시켜가지고 탈 것들을 볼거리로 만들어가지고 미드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에어울프가 나왔고, 빠바바밤 빠바바밤 빰빠밤 빰빰 이러면서 헬기가 둥 떠오르는, 어디 동굴 같은 데서 둥 떠오르는 데가 바로 모뉴멘트 밸리입니다. 모뉴멘트 밸리는 캐년 지역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들어가진 않는데 캐년 지역 제일 끝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제일 끝자락이 모뉴멘트 밸리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영화를 찍었던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모뉴멘트 밸리에서 실제로 서부 영화들이 많이 찍혔고,
그렇게 된 데는 이제 그 동네의 자치구에 살던 백인이 있었어요. 그 백인 분의 이름이, 굴딩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굴딩스가 살다 보니까 꼭 그래도 그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칸 레지던스를 이대로 냅둬서는 안 된다. 이들도, 원래 이 땅의 주인이 이들이고, 여기서 나오는 부와 뭐 이런 것들을 누릴 자격을 이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무려 말을 타고, 그 당시에, 모뉴멘트 밸리 지역에서 LA 헐리우드까지 말을 타고 일주일 밤낮을 달려가지고 와가지고, 존 포드 감독을 만나요. 존 포드 감독이 그거 만나 줬겠어요, 근데? 안 만나주지? 근데 진짜 그냥 거의 스토커처럼 따라다녀가지고,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당신 영화를 찍기 정말로 좋은 장소가 있다. 그래서 꼬셔가지고, 가봤더니 실제로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뒤로 존 포드가 그 지역에서, 영화를 많이 찍게 됩니다. 우리 내리 속에 남아있는 사막 같은 지역에서 찍은 거는 다 그 동네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배우들이 오고 그러면은 사막에서 텐트 치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이 형성이 돼요, 거기에. 한 1시간 거리쯤에. 그래서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찍고, 뭐, 그러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면 이제 그 옛날 그대로 호텔을 보존을 하면서 계속 약간의 리모델링만 거쳐가지고 하는 호텔이 하나 있는데, 방마다, 여기는 누가 머물렀던, 숙박했던 방, 뭐, 이래가지고, 뭐,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로널드 레이건 방, 존 에인 방, 제임스 딘 방, 이렇게 있는 그런 호텔도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테이크를 먹고, 그런 방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엔털러프 캐년이라는 곳을 가요. 이 엔털러프 캐년 참 특이한 지역인데, 제가 올려드린 사진에 보시면, 마치 이렇게 무슨 아이스크림 같은 질감을 가진 이 통로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데와 다르게 수로가 이렇게 있었던 지역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고 물에 잠기면 거기 이제 통제됩니다. 근데 이 엔털러프 캐년이 왜 유명하냐면, 이게 수로처럼 이렇게 원래 수로였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 그 수로 사이로 빛이 정말로 어떨 때는 레이저 광선처럼 이렇게 쫙 떨어지면서 굉장히 멋있는 광경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호주의 사진 작가가 찍었는데, 사진 제목이 고스트라는 사진이에요.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텐데, 현존하는 최고가의 사진입니다. 소더비 경매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렸어요. 사진으로서.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요. 단위가 0이 붙는지 안 붙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5억이었는지 50억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5억이든 50억이든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사진 한 장에. 그래서 거기 가시면 그냥 일반인들이 이렇게 탐험만 하는, 인스펙션 투어만 하는 그런 통로도 있지만, 돈을 조금 더 내면 사진 포인트로 가서
그 같이 사진을 찍게 해주는, 왜냐하면 그 들어간 미로처럼 돼 있어서 막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어퍼하고 로우가 있어가지고 입구가 두 군데가 있어요. 보통 근데 로우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일반 분들은. 어퍼로 가면 차를 타고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게 특이하긴 하지만 이쪽으로 가면 좀 짧아요. 그래서 로우 레벨 엔터런스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대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려서 가는 게 더 볼거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퍼로 가시기보다는 로우로 가는 쪽을 제가 많이 권해드려요. 그래서 엔털러프 캐년이라는 곳이 있고, 그러면은 대략 한 이제 하나만, 그 중간에 이제 가기 전에 자이언 캐년이 있죠. 자이언 캐년은 그 라틴어 발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시온이에요. 시온. 매트릭스에도 시온이라고 나오죠. 성경 구절에 시온 땅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인가? 그게 아마 시온일 거예요. 거긴 근데 지금 그 땅을 그 사유지예요. 사유지인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몰몬 교도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몰몬교가 뭐 조금 있죠. 근데 몰몬교가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이언 캐년 땅은 그들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이언 캐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성적인 그 느낌이 나면서 거기 계곡도 있고, 그래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길 다 빠져나오게 되면 말발굴 모양의 뭐 홀슈 밴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으로 바로 이제 가게 되면 대략 한 뭐, 약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엔털러프 캐년, 그랜드 캐년 이렇게 4대 캐년이고 5대 캐년이라 굳이 박박 우기는 사람들은 현지에서 그런 걸 이제 머뉴멘트 밸리도 그냥 캐년 지역이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뭐 5대 캐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캐년이라 그러면 협곡이란 뜻이니까 모뉴멘트 밸리는 협곡은 아니에요. 그냥 벌판에 봉우리가 뜬금없이 봉우리가 3개가 이렇게 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CF 같은 데서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엔털러프 캐년에서 그랜드 캐년 가기 전에 만약에 샛길로 좀 빠지면 어디를 가냐면 또 세도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세도나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전 세계에 기의 소용돌이 지역,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볼텍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볼텍스 지역이 대략 한 21군데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 그래서 발리의 그 낀타마니 화산도 기의 소용돌이 지역이고, 뭐 한 여러 군데가 더 있는데 제가 뭐 정확하게 다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기가 세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단학 선언, 단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기수련하고 명상하고 그러기로 유명한 동네가 세도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면 온통 그냥 동네가 시뻘개요. 그냥 토양이 다 시뻘건 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성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동네가 시뻘겋습니다. 시뻘건 황토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고, 그래서 보통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서 1박을 하게 되고 라스베가스로 그 다음날 넘어와요. 그럼 라스베가스로 넘어오면 여기서는 이제 유흥과 환락에 이제 물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쇼핑센터를 프리미엄 아울렛을 가요.
손님들이 원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실제로는 가이드들한테는 영양가가 없어요. 커미션이라고 그래봐야 쥐꼬리만큼 주기 때문에 가이드로 입장에서는 별로 안 가고 싶은 동네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손님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명품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풀어놓으면 반나절도 모자라다고들 그냥 시간 좀 더 달라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에서 보통 이제 좀 좋은 호텔에 머무르면서 대개는 스트립이라고 하는 신시가지에 머무르게 되고, 보통 여기서는 이제 많이 하는 게 여행사에서 그 태양의 서커스 쇼, 그 중에 이제 1번으로 꼽는 게 르레브 쇼라고 있어요. 일명 물쇼라고 부르는데, 그게 제일 볼만하다고 하고, 저도 동의해요. 어떤 여러 가지 그 취향을 배제한다면, 르레브 쇼가 제일 볼거리가 뛰어납니다. 정말 그 단원들, 거의 무용수들인데, 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디션을 봐가지고 거기 뽑혀야 되고, 거기는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는 동춘 서커스단에 있는 분들하고 좀 비교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오디션을 보고, 그러니까 클래식 발레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좀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쇼가 이제 르레브 쇼, 카시오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2개 쇼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쇼가 그 라스베가스의 3대 쇼라 그래요. 태양의 서커스. 태양의 서커스는 여러분들 그 회사 이름이에요. 그거 자체가 회사 이름입니다. 그 마지막 3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하는 거는 더 원이라는 쇼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가수 이름도 더원 있죠. 그 더원이라는 쇼는 마이클 잭슨의 그 퍼포먼스를 그대로 그 태양의 서커스 단원들이 그대로 재현해내는 그런 쇼가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제가 그거 안 보여주면 제 돈 내고 가서라도 봐요. 그래서 한 10번 봤어요. 정말로. 볼 때마다 너무 재밌는 게 막 그냥 온몸이 짜릿짜릿할 정도로 좋아요. 왜냐하면 제 세대에 마이클 잭슨이 나왔었거든요. 잭슨 5에서 솔로로 전향을 하면서 이제 솔로로 전향해서 제일 먼저 히트를 쳤던 앨범이 스릴러 앨범이잖아요. 거기서 빌리진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문워크 뒤로 이렇게 싹 앞으로 가는 것 같은 동작을 하면서 뒤로 싹 가는 그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그냥 전 세계를 한 방에 다 휘어잡아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비릿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히트 친 게 같은 앨범에서 또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던 비릿. 거기서 입고 나왔던 빨간 잠바는 그 당시에 남대문 시장 가면 최고의 빅히트 아이템이었어요. 그 비트라든가 그 다음에 32박자로 쪼개지는 그런 어떤 템포를 가진 노래로서는 저는 빌리진보다는 비릿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랬고 뭐 스릴러 앨범도 히트쳤고, 거기에 그 스릴러 앨범은 거의 모든 곡이 다 히트를 쳤어요.
저도 그 테이블 사가지고 정말로 늘어질 때까지 들어가지고 지금 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외모도 이제 성형을 해서 바뀌고 퍼포먼스도 그냥 해마다 그냥 계속 쇼킹한 퍼포먼스를 했죠. 그래미상에 나와가지고 또 시상식에 축하 공연 나와가지고 그 제자리에서 그 발레리나가 돌듯이 뱅글뱅글 돌면서 그 브레이킹 하는 그런 춤을 췄던 곡이 The Way You Make Me Feel이라고 하는 곡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 이제 죽기 전에 나왔던 앨범이 Invincible이라는 앨범이 있었는데 특히 Invincible에 나온 음악들은 이거는 뭐 아마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지금 발표 BTS가 만약에 지금 발표를 BTS가 한다 그러면 노래 좋네 그럴 거예요. 그럴 만큼 세련됐어요. 하나도 세월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음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클 잭슨은 모차르트가 환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원이라는 공연,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리가 뭐냐면 뭐 슈퍼카를 타는, 그 당시에는 제가 한참 다니던 시절에는 그 회사 이름이 이그조틱 레이싱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망해서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그 슈퍼카를 돈을 뭐 300불에서 600불까지 주면 뭐 포르쉐 911, 뭐 람보르지니, 페라리, 부가티, 뭐 콜벳, 뭐 그런 그 슈퍼카를 내 입맛대로 골라서 그 경기장을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저 그것도 가기만 하면 그건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안 하는 거, 희한하게도 저는 도박은 하나도 안 합니다. 슬로트 머신 이거 10불도 안 땡겨요. 1불도 안 써요, 거기다가. 근데 이그조틱 레이싱하고 더 원 보는 거에 돈을 써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슈퍼카는 미국산 콜벳이에요. 콜벳 C 마지막에 나올 때 C8이 막 이제 나와가지고 진짜 우와 이러면서 제가 봐서 저거 있냐 그랬더니 있다 이러더라고요. 미국 거라서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미국 차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밟으면 가속력이라든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된장인데 그 왜 막장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터프한 된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먹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슈퍼에서 파는 밀가루 섞은 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맛이죠. 날 것 그대로의, 진짜 어떻게 보면 날 것 그대로의 된장. 진짜 된장. 이게 된장이지. 이럴 만한, 뭐 된장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긴 한데, 제가 또 한국 음식 중에서는 김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된장이니까. 하여튼 된장.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대충 그런 정도를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LA에 와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요. 그거 가기 전에 이제 차이니즈 티어터를 가죠. 거기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는 곳이죠. 차이니즈 극장이.
뭐 그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50분 안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트랜스포머예요. 아직도 트랜스포머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트랜스포머관이 제일 그 박력이 넘쳐요. 3D 그 체험관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노레일이죠. 청량열차 같은 거, 곤돌라 타고 가는 거. 그게 이제 미라하고 그 무렵에 새로 생긴 그 해리포터 1관, 2관 이렇게 따로 나눠져 가지고 있었는데 1관은 조금 난이도가 얕고 2관을 타면은 정말로 지려요, 그냥. 그거 타고 내려가면 전부 다 다리가 후달달달 내지는, 잘못하면 오줌 쌀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하루 종일 처음 딱 들어가면 워터월드 공연장에 가서 이제 워터월드 보고, 그리고 가이드 따라서 딱 가면은 이제 외곽을 한 바퀴 이렇게 쭉 도는 그 코끼리 열차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타고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서 뭐 분노의 질주 같은 거 체험하고, 그 다음에 사이코 세트장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재난영화 물 막 이렇게 범람하는 거 같은 거 지나서 딱 와서 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4D 체험관 같은 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서는 자유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몇 시까지 즐기시다가 몇 시까지 바깥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바퀴 돌았으니까 어차피 출구는, 그리고 뭐 워낙에 크고 나가는 곳 다 써 있고 이러니까 이제 출구 쪽에서 여기 차 잘 기억해 두시라고 한 다음에 출구 쪽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갔다가 그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 미서부 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유럽을 가시기 전에 미국 여행을 먼저 하시라고 좀 많이 권해드립니다. 가능하면은 미국 여행을 먼저 하세요. 유럽은요, 지는 해예요. 생각보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현재로서는 그닥 배울 만한 점이 없어요. 실제로 배울 만한 건 그들의 조상이었던 그 옛날에 짱짱하게 10한 2, 3세기부터 10한 19세기 정도까지 그냥 세계를 주름 잡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해놓은 거 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거지, 당대 유럽에서는 뽑아 먹을 게 없어요. 만약에 근데 그 옛날에 그 유럽의 영화를 보고 싶고 그런 어떤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 심도 있게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가세요. 그런데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유럽에 대해서 환상을 많이 갖고 계신데, 사실은 제가 본 걸로는 미국에 더 환상이 더 많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제가 미국 빨아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서부 여행하고 그 다음에 미동부를 가시면 미동부만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의 패키지들은 미동부하고 캐나다 동부를 엮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왜냐하면 나이아가라 폭포인 데까지 가서 그 캐나다 쪽에서 바라봐야 나이아가라 폭포가 제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를 가요. 그러니까 간 김에 토론토에서부터
이쪽 중간 지역에 있는 퀘벡까지, 퀘벡, 도깨비의 그 무대가 됐던, 거기까지 이렇게 돌아서 오는 그런 일정이 있는데, 특히 미국의 당대가 어떤 그 무게감을 아시려면 미동부 지역을 가시면 느낄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특히 뉴욕 같은 곳은 패키지로 가시면은 좀 아까울 만큼 너무 적게 보고 오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처음 가가지고 그 두세 달 동안을 그냥 출퇴근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도 다 못 봤어요. 껍데기밖에 못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맨하탄이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 동네 안에 어마어마한 볼거리들이 있어요. 유럽 전체를 다 합쳐놓은 것만한 볼거리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보시는데, 제가 오늘은 소개를 해드린 게 미서부 여행이니까. 그리고 미서부를 왜 패키지 끝판왕이라 그랬냐면 이만큼 빡센 일정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시더라도 패키지 일정으로 이만큼 빡센 일정이 없어요. 전 일정이 다 합치면 키로수로 따지면 7,000km예요. 7,000km. 그거를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버스 타고 하루에 평균 6시간에서 8시간을 갖다가 움직이면서 그렇게 뺑뺑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50분 동안 진짜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말씀드린 것만 해도 지금 1시간 정도까지 말씀드렸죠. 세도나까지 가시면요 7,500에서 8,000km 나와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선인장 그래갖고 하면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그 선인장 있죠. 그게 그 나무의 이름이 조슈아 트리예요. 근데 이 조슈아 트리만 있는 국립공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해요. 이만큼 독특한 풍경을 자랑하는 곳은 저는 전 세계에서 마다가스카르밖에 못 봤어요. 마다가스카르에 가면 바오밥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만큼이나 또 이국적이고 어디 낯선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그소틱함을 느끼게 하는 곳이 그 조슈아 트리 공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꼭 생각을 좀 잘 한번 해보셔가지고 유럽을 가시기 전에 나 이번엔 어디로 가지? 그럼 일단 미국부터 먼저 가세요. 세상에 모든 좋은 게 다 미국에 있어요. 참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제가 미국을 좋아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면에서는 좋아하지만 그들의 패권주의나 이런 거는 싫어해요. 저는. 그 다음에 다양성은 좋아하지만 그들의 그 치안 및 범죄율 뭐 이런 거 따지면 그런 거 싫어하고. 자연은 또 자연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신에 만약에 거기서 내가 산다 그러면 총이 없으면 못 사는 동네예요. 총은 그런 동네에서는요, 총이 강도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야생동물에 대적하기 위해서 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경찰을 911으로 예를 들어서 불렀어요. 1시간 만에 오는 것도 힘들어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그게 도시에 살건, 가까운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데서 살건, 아니면은 뭐 좀 외곽에 떨어져서 사시건 간에 대단하신 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어쨌든 일장이잖아요, 일장. 일장한테서 제일 배울 게 많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유럽은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막 넘보고 있잖아요. 아, 제 또래만 해도 문화적인 사대주의가 있었어요. 유럽, 그럼, 야,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어때요? 요즘 아이들이 유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고 치자고요. 대영제국이라고 불렀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거기에 대해서 사대주의가 있나요? 이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미국한테는 아마 아직 있을 거예요. 아직 있어요. 이제 조금씩 허물어뜨려 가고 있어요. BTS가 나오고, BTS가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그 다음에 봉준호가 아카데미상을 탔죠. 그 다음에 한류로 지금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람을 타고 있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서로. 다. 응? 그리고 애플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삼성 갤럭시 폰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미국한테서는 저는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아까 올려드렸던 영상, 그게 이렇게 세로로 지금 쇼트폼에 제가 옛날 사진이고 최적화되지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다 안 났을 텐데, 그 영상이랑 사진 몇 장 더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또 긴 시간 또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우박계였습니다.